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가 암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 테러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복수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란 핵 합의 복원을 막기 위해 이 테러를 혹시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 이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크게 주목받았던 일은 아닌데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름이 이게 파흐리자데. 네. 초기에는 파크리자데라고 많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파흐리자데로 파흐리자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이었어요. 아내랑 같이 방탄 처리된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만큼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속도가 당연히 좀 떨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한 14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13발의 총알이 발사가 됐습니다. 원격 조종 기관총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나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배후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인공위성으로 원격 조종되는 기관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확인한 뒤에 파흐리자데 얼굴을 줌으로 확 당겨서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흐리자데만 사망을 했고요. 부인이 25cm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정밀 타격을 해서 부인은 와. 무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기관총이 설치됐던 트럭이 있었잖아요. 네. 증거인멸을 위해서 자폭장치로 폭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리 파다비 이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이 사건 당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이 트럭 폭발 잔해 외에 공격에 가담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 파흐리자데가 구조 헬기에 실려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봤더니 테러 현장 부근의 CCTV는 물론이고요. 사건 직후에 구조를 신속하게 요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 중계기 같은 시설들이 미리 다 끊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영화 같죠? 네네. 네, 다들 007 영화 같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화 같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네네. 좀 벗겨보죠. 네. 일단 파흐리자데 네. 어떤 인물입니까?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진행했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어요. 아마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걸 주도한 인물이어서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고요. 2011년에 유엔 보고서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을 했고 여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18년에 자국의 정보기관이죠, 모사드가 네. 테헤란 남부에 있는 한 창고를 급습해서, 비밀 시설을 급습해서 핵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쫙 빼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공개하면서 이 파흐리자데가 2018년에도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의 책임자다, 이 이름을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인물이었던 네.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이렇게 사실 중요한 인물을 네. 인물이 이제 피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당국에서 사건 조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계속 입장을 내는 하고 겁니까? 있는데요. 예. 일단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뭐 이렇게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확실히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일단 내놨고요. 알리 샴컨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번 사건은 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이란 반체제 단체 무자헤딘 에할크라는 단체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함께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뭘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은 건 아니고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영국 더 타임스도 모사드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적 보도를 했고,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파흐리자데가 오랫동안 모사드의 표적이 됐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정보기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도 불리는 네, 그렇습니다. 모사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뭐 이 어느 나라나
이 국가정보기관 얘기 나올 때마다 모사드 얘기하거든요. 국정원 얘기할 때도 모사드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네. CIA 얘기할 때도 네. 모사드 얘기하고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 히브리어로 정보 및 특수임무연구소라는 뜻이 이제 모사드인데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총리실 직속 조직이에요. 지금 수장은 2016년에 취임한 요시 코엔 국장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해외 정보 수집, 위험인물 납치와 암살, 적대국의 주요 시설 파괴 같은 해외 공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700번 이상의 암살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비판을 많이 했겠죠. 네, 근데 그렇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슬람 국가에 포위됐는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이런 주장이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수집이나 분석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항상 인정해주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주요한 작전들이 있어요. 1960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지내던 맞아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 책임자죠. 아이히만을 찾아내서 압송한 사건이 정말 굉장히 유명한 유명했어요. 사건이죠. 네. 네. 그리고 72년에 독일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이 암살됐었잖아요. 그때 이슬람 무장 대원들을 7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해서 살해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조직입니다. 근데 그 모사드가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것은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모사드가 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핵개발과 네. 관련해서도 유독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이란이 그 중동 지역 내에서 핵 무기를 가지는 걸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개발 시설에 대한 그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0년에요. 이란의 핵개발 계획을 통제하는 컴퓨터 수천 대가 그 스턱스넷이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탄즈라는 핵시설 내에 있는 원심 분리기 절반가량 작동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예. 이때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다라고 거론이 됐지만 역시 물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올해 7월에도 이 나탄즈 핵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모사드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동 소식통들은 파흐리자데 이전에도 이 모사드의 공작으로 사망한 이란의 핵개발 인사가 수십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2년에 이란의 유명한 핵과학자가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업무를 담당했던 무스타파 아흐마디 로샨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네.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CCTV나 이런 걸 봤더니 그 차량 옆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성이 뒤 창문 쪽에 자석 폭탄을 붙이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터지면서 그것 때문에 숨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장면 같네요. 대담한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내에서 이런 공작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춘 기관은 모사드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언론은 모사드가 27년 동안 이 파흐리자드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서 감시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모사드 공격에 맞서서 이란도 이란 내 스파이 색출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파흐리자드가 암살이 되면서 모사드의 이란 내 공작 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인으로 기관총을 쏠 수 있도록 네. 위성으로 통제하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을 정도가 네. 되려면 일반적인 어떤 테러 조직이나 그런 건 네.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고도의 기술이니까요. 네. 네. 모사드나 이스라엘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그래서 정도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인무기 능력을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네. 대해서 이번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무인 드론은 물론이고요. 무인 픽업 트럭, 원격 조정 보트, 공격 차량 굉장히 다양하게 무인 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원격으로 조정되는 기관총이 장착된 무인 무장 트럭 이번에도 사용이 됐죠. 네. 이미 이스라엘은 2015년부터 가자 지구를 정찰하는 데 실전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전에 배치를 했으니까 뭐가 취약하면 그걸 얼른 또 개선을 한답니다. 네. 그리고 배낭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손으로 직접 발진시킬 수 있는 소형 드론도 2008년부터 이미 실전 배치가 됐고요. 이스라엘산 라파엘이나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을 2발씩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드론 부대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 다 전자동입니다. 착륙할 때까지 자체적으로 혼자 비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무기 시스템이 아시아랑 유럽 같은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데일리메일지가 추산을 해본 정도로는 이 수출 금액이 한 5조 원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무기에 네. 수입하고 그러잖아요. 네. 참 이게 비정한 게
이스라엘은 핵보유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란은 핵가지면 안 된다. 안 이렇게 된다. 지금 얘기하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물론 중동 정세를 생각하면 네. 이란이 핵가지면 안 되는 거겠죠. 그 네. 위험이 더 그 주변 전쟁이 국가를 커질 또 수 있기 자극할 때문에. 수 있으니까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죠. 네. 우리는 가졌는데 상대방은 가지면 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핵 개발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이렇게 이 어떤 주목을 받을 만큼 네. 그 정도로 핵 완성 능력이 뛰어납니까? 지금 올해 11월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란의 현재 전농축 우라늄이 2,443kg에 달한답니다. 네. 이게 2015년에 이란 핵합의 당시에 이란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우라늄의 12배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났어요. 이 우라늄을 무기화가 가능한 90% 수준으로 농축을 하면 지금 최소 2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에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렸잖아요. 네.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고 그래서 이란이 원래는 3.67%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하기로 했었어요. 우라늄 농축 수준을. 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 탈퇴해서 깨버렸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지금 4.5%까지 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이후 이란 제재가 재개됐는데 2018년 이후에 이란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1년에서 수년 동안 이란이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무기화가 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기본적인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1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준까지 갖추는 데는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란이 핵실험까지 해버리면 이란의 핵무기를 모니터링한다든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15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란의 핵 능력이 지금 강화됐기 때문에 네. 당시 합의 수준으로 과연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되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론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합의 파기가 됐으니까 네. 우라늄 농축 더 우리가 고농축으로 네, 네.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핵 개발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려고 지금. 미국이 대이란 제재 다 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제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핵 개발을 더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번 암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서방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란 의회가 지금 파흐리자대 암살 계기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현재 4.5% 수준에서 20%까지 높여야 된다 이런 결의안을 가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중단시키자 이런 법안도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란 내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자 다시 한번 네. 온건파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핵 개발을 오히려 해야 된다. 이거 봐라라고 하면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란이 이번 테러를 명분으로 해서 핵 개발 속도를 더 높여서 바이든 차기 정부랑 협상을 할 때 협상력 우위에 서려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암살 그럼 뭘 노린 겁니까 도대체? 이란을 노린 거라기보다는 네. 바이든 행정부를 노린 것이다. 이런 바이든 분석. 행정부를 노려요? 네, 왜냐하면 이란 핵합의 복원을 주장했으니까 그걸 네.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세력이 이런. 못하게 하면은 이란은 계속 핵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제거를 해버렸잖아요. 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고일 수도 있고 이란 핵 개발에 굉장히 중추적인 인물을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일단 네. 지연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워낙 무게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암살이 발생한 시기가 이제 이런 의심을 사게 만드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당장 지금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 네. 지금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당시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반이란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당시에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이 장차 핵무기를 다시 개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이 우려가 됐고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 이제 이란이 경제력이 높아질 수 있게 됐는데 워낙 이란이 강국이었잖아요. 네. 이란이 중동에서 세력을 회복하게 되면 순위파 국가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워낙 강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해서 순위파 아랍 국가들은 굉장히 문제를 삼았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싫어했던 건 이란 핵합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10년에서 15년만 일시 중지한다는 일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개발하다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이란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은 봤다는 거죠. 그리고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탄야후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결국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하게 설득을 했고요. 대이란 경제 제재를 부활하고 오히려 강화시키도록 설득을 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란에서 지금 대규모 경제난이 그 여파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지금 순위파 국가들,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좀 친미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지금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죠. 중동 정세상으로 보면 이란이 좀 불리한데,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하고 핵합의를 다시 할 가능성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이란 핵합의 복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경제 제재도 완화하겠다. 이스라엘이 반대해도 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영내 국가들하고 군비 경쟁이 붙을 건데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한 인물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인물이 토니 블링컨,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인물이 제이크 설리반인데 이 두 명이 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결정적인 인물들인데 지금 이번에도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자리에 지금 이 두 명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핵합의에 대한 복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과 학자를 제거해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치를 떨어뜨려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 복귀를 한다든가 이란과 새로운 대화나 협상을 하기 힘들게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이번 암살로 거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강경파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의 접촉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과 이란의 핵합의 이제 복원을 하는 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내년 6월 18일에 대선이 있어요. 근데 2015년에 핵합의를 이끌어낸 온건파 로하니 현재 대통령이 이미 연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헌법상.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 중도 개혁파가 당선되면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란 내에서 보면 반미를 주창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하니 대통령을 비롯한 중도 개혁 세력의 입지가 급격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란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경파가 이미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전초전에서 이미 강경파가 이겼으니까 지금 내년 대선에서도 강경파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합의를 복원하겠다 이런 구상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란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가 빨리 진척이 돼서 이란 경제가 좀 나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란 중도 개혁파가 다시 세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6월 18일인데 바이든 후보는 1월 20일에야 취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북한과 대화는 또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게 바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란 내 과학자가 암살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 고위 참모들은 임기 막판이잖아요. 근데 폭발력이 강한 이란 문제를 건드리기 싫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괜히 끼어들기 싫다는 거죠.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바이든 지금 당선인 측도 이란 정부의 보복을 자제하라 이런 얘기를 내놓고 싶죠. 근데 할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당선자 신분으로 비공식적으로 외교 접촉을 하면 미국 법에 위배가 됩니다. 지난번에 러시아와 접촉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게 계속 지금 러시아 스캔들로 불거졌잖아요. 4년 동안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논리로 바이든 당선자도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란 핵합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란의 대응에 달렸다는 평가예요. 이번 암살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복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래서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가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란이 외부의 압박에 눈에는 이해는 이 방식을 주로 택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 과학자가 암살이 됐으니까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치로만 대응을 해서 강경파도 좀 잠재우고 좀 보복도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복의 보복으로. 네,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또 북한 핵합의 하는 거 비핵화 문제 뒤로 밀릴까 봐 우리 또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내일 아침에 더 추워질 거라고 하니까요. 튼튼하게 무장하시고 아침에 출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